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실한 남편, 가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다고 자부했고, 제 인생이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도 벌써 20년. 처음엔 우리도 신혼 때처럼 뜨겁게 사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정이 더 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고, 크고 작은 다툼이 있긴 했어도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등산 다닐 거야.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내가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의외였습니다. 결혼 후 헬스장도 등록해보고 요가도 해봤지만 얼마 안 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등산? 갑자기 왜? 나이 드니까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건강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당신도 알잖아. 요즘 내가 허리도 자주 아프고 피곤해하는 거. 운동하는 건 좋은데 등산이 체력 소모가 많지 않나? 그냥 동네 산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좀 찾아봤는데 등산이 전신 운동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린대. 공기도 좋고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오고 싶어. 운동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견하다고 생각했죠. 아이들도 다 크고 저도 바쁘다 보니 아내가 가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산책하듯 다니던 게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처음 몇 주는 주말에만 나갔습니다. 그러다 평일에도 틈만 나면 등산을 가기 시작하더니 새벽같이 나가거나 밤늦게까지 산에서 머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오늘도 가? 응, 오늘은 좀 멀리 가보려고. 새로운 코스가 있거든. 근데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날씨도 안 좋은데. 뭐 어때? 산 공기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요즘 산세가 얼마나 좋은데 당신도 한번 가볼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편안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아내가 새 등산복을 여러 벌 샀고 등산 갈 때마다 정성껏 화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등산을 하면서 땀도 많이 흘릴 텐데 꼭 립스틱까지 바르고 가는 게 의아했습니다. 산에 가면 전파가 잘 안 터진다고 했지만 전화하면 신호는 가는데 받질 않았습니다. 가끔은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다고 했지만 SNS에는 등산 인증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등산 가기 전에 욕실에 들어간 사이 무심코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간단한 간식이나 물, 여벌 옷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향수, 고급 속옷, 작은 화장 파우치, 머리끈, 손거울. 이게 등산 가방에 들어갈 물건들인가?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땐 단순히 혹시라도 등산하다가 땀을 많이 흘릴까봐 챙긴 걸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등산을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아내의 반응을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번 주말에 같이 가볼까? 뭐? 당신이?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 같이 가면 좋지. 아니요, 아니야. 당신은 힘들 거야. 오르막길도 많고 험해서 초보자는 못 따라와. 그래도 한 번쯤 가보고 싶어. 당신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다니는 게 편해. 혼자 가야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아무래도 당신이랑 가면 내가 신경 쓰이잖아. 그리고 등산은 개인 운동이야.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혼자 가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 그때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 하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집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일반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등산 장비보다는 옷맵시를 더 신경 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은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설마 저 남자가 등산 친구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펼쳐진 광경은 제 마지막 희망까지도 무너뜨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 유명한 등산 코스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자는 산 입구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등산로가 아닌 한적한 도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만 끝까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들은 한 모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이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남자의 손을 꼭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익숙한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둘이 차라도 마시러 들어간 걸 거야. 산 오르기 전에 쉬려고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제 아내 합리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모텔 앞에서 마주친 직원이 피곤한 얼굴로 투덜거리듯 한마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또 왔네. 저 사람들. 또 왔다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저는 꾹 참고 모텔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랑 간다고 했지만 제 눈엔 전혀 평범한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색조 화장을 했고 작은 가방을 들었는데 그 안에는 분명 제가 봤던 그 물건들이 들어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난 뒤 그들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정리하며 화장을 고치는 모습이었고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내가 알던 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텔을 나와 다시 등산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이제야 운동을 시작하려는 것처럼요. 그날 저는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모두 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등산은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등산은 단지 핑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지만 목적지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등산 어땠어? 아, 오늘? 힘들었지 뭐. 근데 산 공기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아졌어. 아내는 마치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더 이상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뭐야? 아내는 스마트폰 속 사진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오늘 등산 갔다며? 근데 이건 왜 모텔 앞에서 찍힌 사진이지? 아내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오해야.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럼 설명해봐. 나도 오해 안 하고 싶거든. 아내는 처음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그냥 거기가 조용하길래 들어간 거야. 커피를 모텔에서 마신다고? 당신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굴고 있어. 하지만 저는 동영상까지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아내는 동영상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모텔에서 나온 모습, 남자가 허리를 감싸는 모습. 아내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제서야 모든 걸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 거라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아이들을 낳고 키우며 함께 미래를 계획했던 아내. 그 아내가 등산을 핑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 제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아내를 믿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방에 들어간 뒤로도 제 눈앞에서는 모텔 앞에서 남자와 다정하게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5년 동안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내는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상실감이 뒤섞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한 다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용서할 수 없는 건 분명했지만 아이들에게 엄마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이혼을 결심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빠로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솔직히 마음이 확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증거는 충분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있으면 재판에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뢰인께서 이혼을 확실히 결정하셨느냐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제 눈을 보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문제는 감정이지만 이혼은 현실입니다. 자녀분들은 몇 살인가요? 나이가 23살이고 둘째가 21살입니다. 둘 다 대학생이에요.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양육권 다툼은 없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어 있나요? 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맞다. 이혼을 하면 재산 문제도 얽히는 거였다. 25년 동안 가정을 꾸리면서 모아온 재산, 집 그리고 제 앞으로 된 사업체까지.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분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약 아내가 우리 관계가 이미 깨진 지 오래였다. 남편과 소원해진 탓에 외도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재판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순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지. 남편과 아내가 아니잖아. 이제야 그 말의 의도가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 며칠 뒤, 저는 결국 아이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성인이었지만 부모의 이혼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일이라면 지금 내가 직접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큰아들과 단둘이 술 한 잔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아빠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아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 무슨 일 있는 거야?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직접 봤고 증거도 있고 변호사 상담도 했어. 엄마랑 이혼하려고 한다. 아들은 말없이 술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야.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혼하면 뭐가 달라져? 그냥 살아? 그 말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너 엄마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그냥 참고 살라고? 엄마가 잘한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다 컸고 이제 와서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벙찼습니다. 아들은 이혼이 싫은 게 아니라 이제 와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둘째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둘째 딸은 오빠와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혼하세요, 아빠. 엄마 같은 사람하고 더 살 이유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컸어요. 아빠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 그냥 평생 엄마의 바람을 용서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싫으면 끝내세요. 아들과 딸의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이제 와서 이혼이 무슨 의미냐 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라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이들도 각자 다른 입장이었고 저는 이제 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끝낼 것인지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혼 서류를 프린트에 들고 아내를 마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내는 제가 무겁게 서류를 내려놓자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 서류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진짜 이혼할 거야? 너랑 계속 살라고?
아내는 당황한 듯 웃음을 흘리더니 갑자기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네. 나도 잘했다고는 안 해. 근데 우리가 2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동안은 당신이 바람 한 번 피우지 않고 깨끗했다는 거, 나한테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럼 네가 바람 피운 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인정해. 변명하지 말고.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계속 만나고 싶은 거야.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야. 나 그 사람이랑 그런 사이로 오래 가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그 순간이 외로웠던 거야. 외로워서? 그래서 남자 만나러 산에 간 거야? 당신한테 말했잖아. 우린 그냥 같은 집에 사는 가족 같았다고. 아내는 계속해서 외로웠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말이 무의미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 원하는 대로 해.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 거니까. 그리고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밀었습니다. 아내는 그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더니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 보였지만 결국 제가 가진 증거들과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나서야 협상에 응했습니다. 집은 당신이 가지는 거지? 당연하지. 내 명이고 네가 돈 한 푼 안 보탰으니까 그럼 위자료는? 최소한으로 줄 생각이야. 변호사랑 얘기 끝났고 내 불륜 증거가 있으니까 너한테 유리한 판결 나올 일은 없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건데? 아내는 그제야 망설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애들이 날 아예 버릴까 봐. 이미 큰애한테 다 얘기했다. 아내는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뭐? 그걸 얘기했다고? 네가 떠드는 거랑 상관없이 난 내 아이들한테 거짓말할 생각이 없었어. 아내는 그제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의 사유가 밝혀졌다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날, 저는 참았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내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아내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처음엔 이혼 반대했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빠 결정이 맞았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후회하는 걸 보니까 그냥 다 지나간 일이구나 싶더라. 하지만 아빠가 용서했어도 엄마가 변했을 것 같지는 않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상처는 오래 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가 되어도 괜찮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이 사연을 끝까지 보게 될 아내, 그리고 그녀의 상대였던 남자. 나는 이제 후회 없이 산다. 너희도 잘 살아라. 하지만 내가 산에 오를 때마다, 내가 걸었던 길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몰래 도망쳤던 그 흔적들마다 한 번쯤은 내가 배신한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떠올려라. 내가 그 산을 다시 오르든 새로운 남자를 만나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 나는 더 이상 너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제 나는 자유니까.